63. 그 나이에 그는 거울 앞에 서는 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공사판에서 가장 넓었던 어깨가 이제는 옷걸이처럼 앙상하게 튀어나온 모습이 43kg. 체중계 위에 올라설 때마다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30해를 현장에서 버텼던 몸이 가족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사내가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그에게는 3살배기 딸이 있었습니다. 예빈이 59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애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늦게 온 축복이라 여겼으니까요. 다만 그 축복에는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출산 직후 합병증이었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그녀는 떠났고 장례식장 한켠에서 그는 갓난아이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던 그 밤을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혼자였습니다. 젖병 소독하는 법, 기저귀 가는 법, 한밤중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50이 넘어 처음 배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습니다. 실은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예빈이는 늘 그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쥔 채 그 온기를 느낄 때마다 그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은 기도처럼 혹은 저주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몸이 먼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자꾸 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생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원 문을 열게 된 것은 예빈이를 안아 올리다 그만 주저앉았던 날 이후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었습니다. 흰 벽, 흰 천장, 흰 불빛. 그 사이를 걸으며 그는 의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온몸으로 퍼진 뒤였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수납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걷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예빈이가 달려올 것입니다. 작은 발로 종종거리며 두 팔을 벌리고 아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 얼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무너질 시간을 길 위에 두고 오기 위해.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예빈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그는 웃었습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늘 그랬으니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을 오갔습니다. 몸은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밥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입까지 가져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랑이 앞에서는 먹는 척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대고 씹는 신용을 하고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 그제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석 달째였습니다. 아침마다 베개 위에 까만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빈이가 일어나기 전에 치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썼습니다. 여름에도 실내에서도 형님 도움 좀 받아. 경로당 형님들이 말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방법이 있다고 혼자 버티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남의 손 한 번 안 빌리고 살아왔습니다. 공사판에서 허리가 나가도 일어났고 아내를 잃고도 스스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그에게 예빈이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두 손이 그의 볼을 감쌌습니다. 아빠 아파? 3살짜리의 말이었습니다.
문법도 맞지 않고 발음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빈이를 재운 뒤 그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그 작은 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것은 예빈이가 잠든 뒤였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 불빛만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보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보였습니다. 보험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가입해둔 것이 있었지만 항암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석 달, 길어야 넉 달. 그 뒤로는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예빈이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3살. 엄마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이라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경로당 형님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방법이 있다고,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라고 그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었고 몸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아랑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버스비조차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복지 상담 창구 앞에 섰을 때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60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기다리는 얼굴들.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살기 위해 지키기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번호가 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치료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예상한 것은 냉담함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밀면 심드렁한 표정으로 훑어보고 안 된다거나 자격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고. 의료비 일부를 도울 수 있다고. 아이를 위한 제도도 있다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는 길,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가 좁았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형님들이 먼저 알았고 시장 상인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주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 반찬이야. 남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갓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움의 손길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형님 한 분은 병원 갈 때마다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관절이 안 좋아 운전이 힘들면서 그래도 앉아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한 번도 인사 나눈 적 없던 아랫집 아주머니는
예빈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혼자 두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버티셔야죠. 아이 크는 거 봐야지. 그 말들이 그의 가슴에 쌓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없이 아이를 키운 것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간 것도 전부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라고. 하지만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늘 누군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았던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예빈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의 옆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볼품없이 빠져버린 머리카락. 듬성듬성 남은 것들 사이로 아이의 손가락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3살짜리의 말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고. 이 아이가 있는 한 쓰러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치는 어렵다는 그 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틴다고 해서 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다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던 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일은 그만두기로.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매일이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세기로 했습니다. 예빈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졸업식 날, 한복을 입은 아이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는 날,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다가 손을 놓는 것. 그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요즘 그는 아침마다 아랑이와 함께 걷습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준비운동도 아니었을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빈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종종거리는 발걸음에 맞춰 그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빠르게 걸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느리게 걸으니까 더 많이 보입니다. 골목 끝에 핀 꽃도 담장 위에 앉은 고양이도 예빈이가 가리키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것을 가끔 밤이면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평생 혼자 버틸 필요 없다고. 도움을 받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쓰러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도 된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한 것과 혼자인 것은 다르다는 걸.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할 때 기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예빈이는 요즘 잠들기 전에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걷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도 걷겠다고. 모레도 걷겠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걷겠다고.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3kg의 몸으로 하루하루 줄어드는 힘으로 그래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예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자신과 같은 세대의 부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손이 떨려도 숟가락을 듭니다. 무릎이 아파도 아이 곁에 앉습니다. 숨이 차도 한 걸음 더 걷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는 아랑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모레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는 말하고 싶습니다. 50대, 60대, 70대. 우리는 평생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기대본 적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어도 일어섰고 주저앉고 싶은 날에도 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손을 내미는 것,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쓰러지고 나서 손을 잡으면 늦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오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요즘 예빈이에게 자주 말합니다. 뭐든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려우면 말하라고. 아빠가 들어줄 테니까. 아이는 아직 그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왜 그 말을 그렇게 자주 했는지. 그는 아직 서 있습니다. 43kg의 몸으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예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오늘도 같이 걷자.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남았는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빈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교문 앞에서 손 흔들어주는 것, 졸업식 날, 아이 옆에 서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처음 자전거를 타는 날, 뒤에서 안장 잡아주다 살짝 손 놓아주는 것, 그 하루하루가 그의 목표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걷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쉬고 다리가 풀리면 어딘가에 기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갑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 곁에 서 있으려는 사람들. 그는 오늘도 아랑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모레도.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날까지. 그것이 그가 아랑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3kg의 아버지.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삼키셨던 아버지. 힘들어도 기대지 못했던 어머니.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걸어오신 우리 부모님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은 50대, 60대, 70대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웃음도 눈물도 후회도 용기도 모두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매주 올라오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